그날 저는 그 자리를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 그리고 온몸을 휘감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죠. 이건 아니야. 하지만 제 입은 마치 자물쇠로 잠긴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건 예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저 참아야만 했던 자리였을까요?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불합리함 앞에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저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된 복종이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과연 21세기의 직장인가?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공건시대의 어느 종가집인가? 그분은 늘 원래 여긴 다 이렇게 한다고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마치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고리타분한 경전처럼 그분의 입에서는 나 때는 마리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더욱 가관이었죠. 회사는 종가집, 직원은 시집 온 며느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모든 직원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가부장적 권력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아직 예절을 모르는 막내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시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청춘을 바치겠다며 야심차게 발을 들였던 제 첫 회사, 그리고 그 모든 불합리의 정점이었던 첫 회의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장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집을 온 것 같다는 뼈아픈 착각을 말입니다. 그것도 무려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착각을요. 그분, 바로 나 팀장은 시어머니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 부조리한 오피스 종가집의 시집온 막내 며느리 김민서입니다. 저의 하루는 팀장님의 숨막히는 눈치와 끝없는 잔소리로 시작되어 그분의 한숨 소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날 회의는 정말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예민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MZ세대라서 이런 것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막내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도 분명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답답한 오피스 시월드에서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숨죽이게 만드는 걸까요? 왜 우리는 회의만 시작하면 입을 꾹 닫고 침묵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아무것도 몰라야만 예쁨 받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막내 며느리처럼 말이죠. 이 의문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우리는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 팀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다들 숙지하고 오셨겠지요? 김민서 씨부터 이달 실적에 대해 보고해봐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기대보다는 위압감이, 격려보다는 평가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제 입에서는 의뢰하는 대답이 기계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죠. 벌써부터 싸한 기운이 감도네요. 오늘 제 MBTI는 ESTP에서 ISTP로 강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냥 T로만 살아도 감사할 지경이네요. 속에서 천불이 나도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 고통. 이것이 바로 K직장인의 숙명인가. 김민서는 준비해 온 보고서를 펼쳐들고 또박또박,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스크린 속 그래프와 데이터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달 실적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다음 달 전략을 발표하죠. 모든 수치와 근거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나 팀장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라도 보는 양,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서 씨, 잠깐만요. 그녀의 말은 제 발표를 칼같이 잘랐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전략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방식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녀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제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듯한 그 태도. 아, 또 시작이네. 이번 달도 기어이 또 듣는 이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이게 바로 악명 높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겠지. 나의 의견을 듣지 않는 태도, 말을 끊는 습관, 그리고 나의 기여를 축소하는 빌드업. 완벽한 콤보잖아? 근로기준법 제7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괴롭힘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 이건 분명한 괴롭힘이라고 내 촉이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팀장님, 지난달과는 시장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됐고,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잘라버렸습니다. 박 차장. 김민서 씨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 회의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 기억 못하나? 에이그, 김민서 씨는 아직 멀었어요. 이 바닥은 말이죠. 내가 김민서 씨보다 경험이 100만 배는 더 많아요. 나를 따라야 해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팀플인 줄 아나?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주장만 강해서 큰일이야.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는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경지에 오른 자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아, 예,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 차장은 언제나처럼 팀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동조했습니다. 민서 씨도 팀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상책이야. 팀장님 눈밖에 나면 5년 승진 누락은 기본이지. 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여기서 잘리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대. 어서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 나만 아니면 돼. 제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박 차장은 속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 차장님 다음으로 이대리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팀장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에어팟 한쪽만 끼고 상사의 모든 말을 경청하는 척하는 그녀. 저는 김민서 씨의 의견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팀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팀장님은 해안이 있으시네요. 저희 팀장님은 정말이지. 그녀는 팀장을 칭송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민서, 너 또 까이는구나. 하긴 저러니까 내가 팀장님 오른팔이지. 얄미운 신우의 포지션은 내가 맡는다. 이 팀에서 잘 나가는 건 나밖에 없어. 팀장님과의 친분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 이렇게 이대리는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증스러운 미소는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얄미운 신우이 같은 이대리, 에어팟 한쪽만 끼고 상사 비위 맞추는 건 세계 챔피언급이네. 아주 그냥 상사바락이야. 난 그냥 내 할 일이나 묵묵히 할게요.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팀장님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다니는지 피곤하다 정말. 왕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 소신껏 발언했다가 괜히 혼자 고립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입을 닫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아니지. 비난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입을 다무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러다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침묵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내 책임일까? 아니면 이 부조리한 조직의 책임일까? 혼란스럽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 걸까? 자, 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들 김민서 씨 의견에 동의 못하잖아요. 김민서 씨는 아직 사회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회의는 말이죠.
각자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방향을 다 같이 따라가는 자리라고. 팀장인 내가 길을 제시하면 너희는 그저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게 조직의 원리 아니겠어? 그녀는 흡사 자신이 이 회의실의 신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와, 이건 진짜 어메이징을 넘어선 쇼킹이네. 내가 이 시대의 막내 며느리인 건가. 회의에서 침묵하는 건 감정적 손상과 스트레스 회피를 위한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어. 무기력감에 굴복하는 순간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찾아오는구나.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봐 비난 회피 전략을 써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다. 도대체 왜 직장 내 침묵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건 비단 우리 팀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조직 문화 및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두려움과 회피, 리더십의 문제,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거겠죠? 회의실에는 김민서의 침묵만 맴돌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아이디어, 좌절된 열정, 그리고 무너진 신뢰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나 팀장의 자기 과신과 부족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만들어낸 지독한 침묵이었죠. 복종과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이렇게 사람의 입을 막고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디어 교류 차단으로 협력을 통한 창조적 결과 창출이 어려워지고 리더의 의도 및 계획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실행 오류가 발생하며 구성원의 냉소주의가 만연해지는 악순환,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라는 끔찍한 폐해를 김민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김민서가 너무 버릇없고 감히 윗사람에게 대드는 철없는 MZ세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 팀장이 너무하다고, 그야말로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화석꼰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해도 너무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지독한 오피스 시월드 상황이 과연 김민서만 겪는 특별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김민서와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지는 않나요? 회의실에서 입을 닫는 김민서의 침묵이 과연 상황에 따른 전략적 침묵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나약한 개인의 표현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만들어진 이유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서의 침묵은 단순히 개인적인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에 뿌리내린 침묵 문화의 결과였죠.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가 개인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고, 상명하복식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게다가 비판적인 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북돋우기보다는 비판하고 평가하며, 심지어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아 구성원들의 침묵을 유발합니다. 특히 나 팀장처럼 상사가 공개적으로 개인별 평가를 하거나 틀린 점을 지적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더욱 입을 닫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게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튈라 하는 자기방어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또한 나 팀장의 무의식적인 마이크로 어그레션, 즉 미세한 공격성은 침묵 문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의견을 듣지 않는 태도,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 그리고 구성원의 기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표현 등은 김민서와 같은 젊은 직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소위 감정적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개인적인 두려움, 어차피 내 의견을 말해봤자 반영되지 않을 거지라는 무기력감, 소신 있는 발언이 집단 내에서 나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왕따에 대한 두려움, 상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마음, 그리고 비난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입을 다무는 전략적 선택까지. 이 모든 심리적, 환경적 요소들이 김민서의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리더인 나 팀장의 자기 과신과 부족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이러한 침묵 문화를 더욱 공고히 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마치 조선시대의 며느리처럼 입을 다무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김민서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침묵한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이대로 침묵만 지킨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김민서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 팀장과의 정면 승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명하고 영리한 막내 며느리의 처세술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김민서는 제 나름의 전략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 여느 때처럼 나 팀장은 회의 시작부터 김민서의 의견을 묵살하려 들었습니다. 김민서 씨, 또 그 얘긴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그건 안 된다고. 내 말이 곧 이 팀의 법이야. 내 뜻이 곧 회사의 방향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뽐내며 김민서의 말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법이라 좋습니다. 법을 들이밀어 볼까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제7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정면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싸움은 지능적으로 해야 하는 법. MZ세대는 무조건 반항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제시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오늘은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립니다.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장조사 자료 보셨는지요? 김민서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최근 유사 사례 분석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MZ세대 고객들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층의 소비 패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트렌드를 놓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 김민서가 갑자기 왜 저러지? 평소와는 다른 눈빛인데? 저렇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나오니 반박할 말이 없잖아. 게다가 정부기관 자료까지 들이미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 내 권위가 흔들리는 건가? 라고 나 팀장은 속으로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괜히 남들 따라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야.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 꼰대 논리 희화화는 딱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상황에 따른 침묵의 긍정적 기능도 있는 법. 지금은 침묵이 아니라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야. MZ세대는 무조건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할 줄 아는 세대니까.
팀장님,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MZ세대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 확보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인 조직 문화 모델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저하와 핵심 인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서는 나 팀장의 핵심 가치인 회사의 발전을 역으로 이용하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때 옆에서 눈치만 보던 박 차장이 김민서의 말에 과감히 동조합니다. 아, 맞습니다, 팀장님. 민서 씨 말이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관련 기사를 봤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일수록 혁신, 역량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팀이 더 발전하려면 민서 씨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서가 나보다 낫다. 이러다가 나도 나 팀장처럼 꼰대가 되겠어. 승진도 못하고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이참에 나도 좀 변해야지. 이제 더 이상 방관자 역할은 그만두자라고 박 차장은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 차장의 뜻밖의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는 순간 정지했습니다. 이대리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야, 김민서가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네? 박 차장님까지 김민서 편을 들다니 내가 팀장님 편에 서야 하는데 살짝 불안한데? 이 분위기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팀장님, 김민서 씨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 뜻이 제일 중요하겠죠. 팀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팀장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그 속에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나 팀장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 녀석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가? 박 차장까지 저러다니. 하지만 김민서가 제시한 자료가 너무 논리적이고 박 차장의 말까지 더해지니 반박하기가 어렵네. 복종과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건 우리 세대에나 통하던 얘기였나? 나의 자기 과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건가? 리더의 경청, 미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함양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건가?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내가 틀렸단 말인가? 혼란스럽다. 뭐 김민서 씨 말이 일리는 있군. 그녀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회의 때는 김민서 씨가 말한 그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죠. 하지만 모든 책임은 김민서 씨가 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를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민서는 그날 회의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나 팀장이 하루아침에 꼰대에서 벗어나 MZ세대 감성 리더로 변모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나 팀장과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나 팀장은 김민서의 발언을 여전히 버릇없는 며느리의 반항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민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때로는 법적 근거와 최신 트렌드 자료까지 들어가며 나 팀장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 차장과 같은 조력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민서의 작은 외침이 거대한 조직의 흐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파동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김민서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혹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김민서가 예민한 걸까요? 혹은 선을 넘은 걸까요? 그리고 만약 김민서가 아닌 당신이라면 이 오피스 시월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요?